1600년 전 동아시아를 제패한 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양은 그를 잊었고 일본은 지웠으며 중국은 훔치려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담덕, 세상은 이제야 그를 다시 기억합니다. 미국 명문대 교수가 밝힌 광개토대왕의 충격적 진실. 과연 누가 이 역사를 감추려 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잊혀진 제국의 왕, 담덕의 위대한 복귀가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광개토대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저는 소피아 밀러,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동양사를 가르치는 부교수입니다. 제 연구실 창문 너머로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보이던 그날 한 장의 사진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동료가 보내온 광개토대왕 능비 사진이었죠. 고구려의 왕 광개토대왕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 있었지만 그저 한반도 북부의 작은 왕국을 다스렸던 지역 군주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석의 웅장함은 단순한 지역 군주의 것이 아니었어요. 이 비석은 높이가 6.39m나 된다고 하네요. 당신이 연구하는 제국론의 흥미로운 사례가 될 수 있을 거야. 동료의 말에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발동했죠. 제국론을 연구하는 저에게 새로운 사례 연구는 언제나 매력적인 탐험이니까요.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고 고구려 역사 자료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마주했어요. 만주에서 한반도 북부까지. 이건 단순한 왕국이 아니야. 지도를 펼쳐보니 고구려의 영토는 생각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남한만한 크기가 아니라 현재의 중국 동북부 지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 일부까지 뻗어 있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분명 제국의 영역이었죠. 공항에 도착해 저를 맞이한 국립박물관 큐레이터 정현수 박사는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밀러 교수님, 고구려는 동아시아 역사의 중심축이었습니다. 단순한 주변국이 아니었죠. 정현수 박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서구 역사학계에서 고구려는 중국이나 일본 역사의 부속물처럼 다뤄졌으니까요. 하지만 제 앞에 펼쳐진 자료들은 그런 통념을 완전히 뒤엎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창밖으로 서울의 밤 경치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알던 동아시아 역사는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을까? 그 순간 제 연구 여정이 단순한 논문 작성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임을 직감했어요. 다음 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정현수 박사와 함께 고구려 전시실을 돌아보았습니다. 화려한 금관, 정교한 갑옷, 섬세한 벽화들. 이 모든 유물이 고구려의 발전된 문명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교수님, 광개토대왕의 연호가 영락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정현수 박사의 질문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연호는 동아시아에서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었죠. 자신의 연호를 사용했다는 건 그가 스스로를 황제와 동격으로 여겼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광개토대왕은 단순히 영토를 넓힌 군사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천하관을 가진 제국의 건설자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연구해온 제국의 개념이 서구 중심적이었다는 것을요. 로마, 오스만, 대영 제국만이 진정한 제국이란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말이죠. 제 앞에 새로운 제국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고구려 벽화를 바라보던 중에 한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담덕. 정현수 박사에게 물었죠. 이 글자가 무슨 뜻인가요? 광개토대왕의 이름입니다. 광개토는 그의 업적을 기리는 시호고 실제 이름은 담덕이었죠. 담덕. 그 이름을 속삭여보았습니다. 책에서만 보던 역사적 인물이 갑자기 살아 숨쉬는 인간으로 다가왔어요. 담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무엇을 꿈꾸며 제국을 건설했을까?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루 종일 박물관을 돌아본 후 저는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서구 역사학의 틀로는 고구려를 설명할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새로운 관점이 필요했습니다. 컬럼비아의 제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 자료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차가운 뉴욕과 달리 서울의 밤은 따뜻했고 제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었죠. 제국을 건설한 자 담덕. 당신의 진짜 이야기를 찾아내겠습니다. 노트북에 이 문장을 적으며 저는 긴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잊혀진 제국의 역사를 발굴하는 탐험가가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광개토대왕 아니 담덕의 이야기를 더 깊이 알고 싶었죠. 그곳에서 만난 고구려 전문 역사학자 김태영 교수는 담덕의 즉위 배경에 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의 할아버지인 고국원왕은 백제와의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당시 백제의 근초고왕은 고국원왕의 시신을 가져가 모욕을 주었다고 해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역사책에서 보던 건조한 연대기가 아니라 생생한 가족의 비극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어요. 그렇다면 담덕에게 백제는 원수의 나라였죠.
그리고 후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후연의 모용수는 고구려를 침략해 담덕의 아버지인 고국양왕을 굴욕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역사책을 넘기는 손길을 멈추었습니다. 제가 알던 광개토대왕의 정복전쟁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었던 거죠. 그것은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복수였습니다. 담덕은 아버지 고국양왕이 돌아가신 후 18세의 나이로 즉위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이미 마음속에 원수를 갚을 계획을 품고 있었을 겁니다. 김태형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갑자기 18세 담덕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어린 왕의 어깨에 얹힌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그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복수의 불꽃이 느껴지는 듯했죠. 후연에 대한 원정은 즉위 2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젊은 나이였지만 담덕은 용맹했고 전략적 판단력도 뛰어났습니다. 김태형 교수가 펼쳐 보여준 고대 지도에는 담덕이 이끈 고구려군의 행군로가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요동 지역을 가로지르는 그 선은 마치 대지에 새겨진 복수의 맹세처럼 보였습니다. 여기 399년 백제 정벌 기록이 있습니다. 담덕은 3만의 군대를 이끌고 한강 유역까지 진격해 백제의 수도 한성을 포위했어요. 아신왕은 항복을 하고 왕자를 인질로 보내야 했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건 정복이 아니라 명예회복이었던 거네요. 김태형 교수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밀러 교수님, 역사학자로서 감정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는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담덕의 행동 이면에 있는 인간적 동기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도서관을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아 노트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서구의 역사학에서는 종종 아시아의 정복 전쟁을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것으로 묘사해왔어요. 하지만 담덕의 전쟁에는 명확한 동기와 정당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문과 국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행동이었죠.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니 현대 서울의 빌딩 숲 너머로 고대 고구려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듯 했습니다. 1600년 전 담덕은 이 땅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가 품었던 꿈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펼쳐 담덕의 전쟁에 관한 문헌들을 더 찾아보았습니다. 광개토대왕릉비의 비문을 읽으며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듯 했어요. 나의 할아버지 고국원 대왕께서는 백제와의 싸움에서 돌아가셨다. 비문의 내용은 담덕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고 결국 그를 정복의 길로 이끌었죠.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복수극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담덕은 복수를 넘어 새로운 질서를 창조했어요. 원수의 나라를 정복한 후 그는 점령지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왔으니까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담덕의 정복은 과거의 치욕을 미래의 영광으로 바꾸는 과정이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전략적 대반전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제 머릿속에는 젊은 담덕의 모습이 맴돌았습니다. 가족의 비극을 어깨에 짊어진 그가 어떻게 그 무게를 감당했을까요? 그 순간 저는 담덕을 더 이상 먼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인간으로 느꼈습니다. 그의 분노, 결의, 그리고 꿈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담덕, 당신의 복수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군요. 그것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이 문장을 일기장에 적으며 저는 담덕의 여정을 함께 걷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의 복수가 어떻게 제국 건설로 이어졌는지 더 깊이 탐구해야 했죠. 아침 일찍 일어나 제가 묵고 있는 호텔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서울의 아침은 상쾌했어요. 오늘은 담덕의 정복 이후에 대해 알아볼 계획이었습니다. 군사적 승리 이후 그는 어떤 통치자였을까요? 국립박물관으로 향하는 길에 정현수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사님, 광개토대왕이 백제를 정복한 후 어떻게 통치했는지 자료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사실 그 부분이 가장 흥미로운 점입니다. 박물관에서 뵐게요. 박물관에 도착하자 정현수 박사는 저를 특별 자료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고구려 시대의 행정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이 문서들을 보세요. 광개토대왕은 백제를 완전히 병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치권을 일부 인정하고 조공 관계를 맺었죠. 저는 문서들을 살펴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서구 역사에서 정복은 대개 정복지의 완전한 복속과 문화적 동화를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담덕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이것이 동아시아의 천하질서였군요.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위계적 평화체제를 구축한 거군요. 정현수 박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신라 관련 기록입니다. 광개토대왕은 400년 외의 침략으로부터 신라를 구했어요. 그 후 신라는 고구려의 보호국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담덕은 신라를 구한 후 무력으로 지배하지 않았더군요. 대신 동맹관계를 맺고 신라의 자율성을 존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비가 아니라 장기적인 지역 안정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을 거예요. 광개토대왕은 점령자가 아니라 보호자였던 거군요. 제 말에 정연수 박사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서양의 제국들이 식민지를 문명화한다는 명목으로 착취했다면 고구려는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상호 공존의 모델을 보여줬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경주로 향했습니다. 고대 신라의 수도였던 이곳에서 담덕의 흔적을 찾아보기 위해서였죠. 경주 국립박물관에서 호우총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보며 담덕시대, 고구려와 신라의 교류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금관은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호우총의 주인은 고구려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신라의 귀족이었을 거예요. 전시실을 둘러보며 저는 담덕의 영향력이 단순한 군사적 지배가 아니라 문화적 교류로 이어졌음을 실감했습니다. 그의 제국은 칼이 아닌 문화로 확장되고 있었던 거죠. 석굴암으로 향하는 길에 정연수 박사가 말했습니다. 고구려가 신라를 보호했던 사건은 한일 관계의 시작점이기도 해요. 왜가 한반도 남부를 침략했지만 광개토대왕이 이를 막아냈으니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현대 동아시아의 복잡한 국제관계가 1600년 전 담덕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역사는 결코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는 진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석굴암에 도착해 부처님의 평온한 미소를 바라보며 저는 문득 담덕의 마음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승리한 후 평화로운 세상을 꿈꿨을까요? 그의 정복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더 큰 평화와 질서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저녁 경주의 한 한옥 숙소에 묵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불국사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담덕의 시대와 신라의 불교 문화는 시간적으로 맞닿아 있었어요. 그의 보호가 없었다면 이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노트북을 펼쳐 오늘의 발견을 정리했습니다. 담덕의 제국 경영 방식은 서구 제국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그것은 지배가 아닌 포용, 착취가 아닌 보호에 기반했습니다. 이런 통치 방식은 그의 제국이 단기간의 군사적 성공을 넘어 장기적인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했을 거예요. 담덕은 정복자였지만 동시에 보호자였다. 그의 제국은 칼로 세워졌지만 문화로 유지되었다. 이 문장을 적으며 저는 담덕의 제국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었습니다. 그의 정복은 파괴가 아닌 창조의 과정이었어요. 그는 영토를 넓혔지만 동시에 그 안에 백성들을 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경주의 밤하늘을 보며 1600년 전 이 땅을 바라보았을 담덕의 시선을 상상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설계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주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KTX 열차 안에서 고구려의 군사력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담덕의 빛나는 정복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단순한 용맹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체계적인 승리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국방부 군사박물관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군사 전문가 이준호 박사는 고구려의 군사력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들려주었습니다. 고구려의 핵심 전력은 철제 무기와 미늘 갑옷을 갖춘 중장기병이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선진적인 군사 기술이었죠. 박물관에 전시된 고구려 갑옷 모형을 살펴보니 그 정교함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수천 개의 작은 철판을 이어 만든 미늘 갑옷은 가볍고 유연하면서도 화살을 막아낼 만큼 견고했어요. 이런 갑옷은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대량 생산이 가능했나요? 이준호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고구려가 장악했던 요동 지역에는 풍부한 철광산이 있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즉위 초기부터 이 지역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죠. 저는 지도를 보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담덕의 초기 정복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국 건설을 위한 전략적 자원 확보였습니다. 철은 당시 최첨단 기술의 핵심이었으니까요. 이것은 고대의 산업혁명이군요. 담덕은 군사 전략가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비전을 가진 지도자였던 거죠. 이준호 박사는 웃으며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고구려군의 또 다른 강점은 수로 작전 능력이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399년 백제 정벌 때 한강을 이용해 기습 공격을 감행했어요. 자료를 살펴보니 담덕은 육군과 수군을 완벽하게 조화시켜 사용했더군요. 이는 단순한 군사적 용맹이 아니라 뛰어난 전략적 사고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담덕은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전략가였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었어요. 그는 군사력의 기반이 되는 산업과 기술의 중요성을 이해한 지도자였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저는 담덕의 다차원적 전략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전장에서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자원 전쟁에서도 이겼어요. 철광산을 확보하고 철기 제작 기술을 발전시키며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마치 현대 CEO가 사업 전략을 구상하는 것과 같았어요. 오후에는 서울대학교 고고학과 김민석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최근 발굴된 고구려 제철소 유적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어요. 이 제철소 유적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된 것으로 보이죠. 분석 결과 당시 최첨단 기술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김민석 교수가 보여준 발굴 사진을 보며 저는 담덕시대 고구려의 산업 역량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공업 수준이 아니라 체계적인 국가 산업이었어요. 유럽에서는 로마 제국 이후 산업화된 제철 기술이 중세 초기까지 쇠퇴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5세기에 이미 이런 수준의 제철 기술을 갖추고 있었군요. 김민석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구 중심적 역사관에서 벗어나면 동아시아의 기술 발전은 결코 뒤처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부 분야에서는 앞서 있었죠. 저녁에는 호텔 근처 한식당에서 불고기를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담덕의 제국 건설은 단순한 정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철저히 계획된 산업, 군사, 외교 전략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철을 확보했고 철의 힘으로 제국을 확장했으며 그 제국은 다시 더 많은 자원을 가져다 주었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든 담덕의 전략적 사고에 감탄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하며 저는 담덕이 단순한 군사 지도자가 아니라 경영자였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자원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제국을 운영했어요. 현대의 기업가처럼 그는 기회를 포착하고 위험을 관리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는 야경을 바라보며 1600년 전 담덕이 바라봤을 비전을 상상해봅니다. 그는 아마도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을 꿈꿨을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철의 힘을 활용했습니다. 담덕, 당신은 칼 만든 전사가 아니었군요. 당신은 철의 힘을 이해한 선구자였습니다. 노트북에 이 문장을 적으며 저는 담덕의 혁신적 리더십에 새롭게 감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시대를 이끈 것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고구려의 철기 유물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어요. 박물관에서 만난 큐레이터는 최근 발굴된 고구려 철제 무기들을 특별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무기들은 당시 중국의 철기보다 품질이 우수합니다. 탄소 함량 분석 결과 고구려는 강철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돼요. 철제검을 살펴보며 그 날카로움에 놀랐습니다. 160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상당한 예리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런 무기로 무장한 군대가 얼마나 강력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니라 기술 혁신의 증거군요. 철로 만든 갑옷, 무기, 농기구. 이 모든 것이 담덕의 제국을 지탱한 기술적 토대였습니다. 그는 철의 힘을 이해했고 그것을 제국 건설에 완벽하게 활용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담덕은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노트북을 펼쳐 지금까지의 발견을 정리했습니다. 담덕의 제국은 철의 힘으로 세워졌고 그 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문명의 상징이었어요. 로마가 콘크리트와 도로로 제국을 건설했다면 고구려는 철과 기마술로 제국을 세웠습니다. 두 제국은 대륙의 양끝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문명을 꽃피웠지만 그 핵심에는 기술 혁신이 있었던 거죠. 담덕의 제국은 철로 완성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무력의 승리가 아니라 기술과 자원 관리의 승리였다. 이 문장을 적으며 저는 담덕의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었습니다. 그는 시대를 읽고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며 혁신을 통해 경쟁 우위를 창출한 CEO형 군주였어요. 이제 그의 내치, 즉 제국을 어떻게 통치했는지 알아볼 차례였습니다. 오늘은 담덕의 내정, 즉 국내 통치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정복자로서의 담덕은 이미 알게 됐지만 통치자로서 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질문을 안고 저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로 향했습니다. 법학연구소에서 만난 이지원 교수는 고대 동아시아 법제사 전문가입니다. 그녀는 제 질문에 반갑게 응해주었어요. 광개토대왕 시기 고구려의 가장 중요한 내치 개혁은 수묘인 제도였습니다. 이는 정복 지역의 주민들을 고구려 국가체제에 편입시키는 방법이었죠. 이지원 교수가 보여준 자료에는 수묘인 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정복지 주민들을 강제로 동화시키는 대신 그들에게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했더군요. 그들은 고구려의 시민으로 인정받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네요. 로마도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국을 통합했지만 문화적 동화를 더 강조했어요. 담덕의 방식은 다문화주의적 요소가 있었던 거군요. 이지원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광개토대왕은 문화적 다양성이 제국의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는 정복민들의 저항을 줄이면서도 그들의 능력을 제국을 위해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죠. 점심을 함께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담덕의 내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중앙집권적 관료제도 강화하고 지방 행정체계도 정비했더군요.
그는 전쟁으로 얻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담덕이 가장 중요시한 개혁 중 하나가 평양 중시 정책이었어요. 그는 점차 수도 기능을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평양이었을까요? 지정학적 이유죠. 평양은 한반도 북부의 중심지로 남 쪽으로의 진출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아마도 그의 후계자인 장수왕을 위한 새로운 제국의 수도를 구상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담덕의 성견지명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대를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이는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장기적 비전을 가진 국가 설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고구려실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고구려의 행정문서와 생활 유물에 집중했어요. 전시된 토기와 생활용품들은 당시 고구려인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토기들은 다양한 지역의 양식이 혼합되어 있어요. 고구려가 여러 문화권을 통합했다는 증거죠. 큐레이터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담덕의 제국이 단순한 군사 제국이 아니라 문화적 용광로였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며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고 있었던 거죠. 저녁에는 호텔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오늘의 발견을 정리했습니다. 담덕은 전장에서 돌아와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그는 정복자였지만 동시에 행정가였고 통합가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현대적인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담덕의 시대와 현대를 연결짓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가 만약 오늘날의 서울을 본다면 어떤 감상을 가질까요? 아마도 그는 자신이 심었던 씨앗이 이렇게 찬란한 문명으로 꽃피운 것을 보고 자부심을 느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고려대학교 고고학과 박종민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고구려 고분 발굴 전문가로 최근 발견된 벽화 고분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이 벽화에는 관리들이 민정을 살피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고구려는 단순한 군사 국가가 아니라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을 갖춘 국가였음을 보여주죠. 벽화 사진을 살펴보니 문서를 들고 있는 관리들과 그들 앞에 서 있는 일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는 고구려가 법과 제도에 기반한 국가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담덕은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박종민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유교와 불교를 모두 존중했어요. 국가 통치에는 유교적 원리를, 민심 통합에는 불교를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실용적 접근이 그의 제국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죠. 이 말을 듣고 저는 담덕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데올로기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주의자였어요. 제국 통치에 도움이 된다면 그는 다양한 사상과 제도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담덕은 행정가이자 통합가였군요.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그 승리 이후의 통치에 있었던 거죠. 박종민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정복자들이 제국을 세웠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번영시킨 이들은 소수에 불과해요. 광개토대왕은 두 가지를 모두 이룬 지도자였죠. 저녁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펼쳐 오늘의 연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담덕의 내치는 그의 군사적 성공만큼이나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정복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아우르는 포용적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담덕의 진정한 업적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였다. 그는 칼로 제국을 얻었지만 지혜로 그것을 다스렸다. 이 문장을 적으며 저는 담덕의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니라 국가 건설자였어요. 이제 그의 제국이 어떤 경제적, 문화적 성취를 이루었는지 알아볼 차례였습니다. 담덕의 제국 고구려가 어떤 경제적, 문화적 성취를 이루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저는 오늘 한국무역협회 부설 무역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오래된 무역 루트와 경제 시스템을 연구하는 김현우 박사를 만난 거죠. 고구려는 동아시아 무역의 중심축이었습니다. 특히 광개토대왕 시기에는 만주, 한반도, 연해주를 연결하는 거대한 무역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어요. 김현우 박사가 보여준 고대 무역로 지도를 보니 고구려는 정말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북쪽의 모피와 금, 남쪽의 비단과 농산물, 동쪽의 해산물과 서쪽의 철광석까지 다양한 자원이 고구려를 통해 교역되고 있었어요. 담덕은 이런 무역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했나요? 그는 매우 전략적이었습니다. 중요 무역로를 군사적으로 장악하고 관세 시스템을 도입해 국가 수입을 늘렸어요. 또한 교역품 중 특히 철, 소금, 모피의 중개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죠. 김현우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담덕이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경제 전략가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는 전쟁의 승리를 경제적 번영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점심 후 우리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동해 고구려의 문화유산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고분 벽화의 화려한 색채와 섬세한 묘사에 감탄했어요. 이 벽화들은 고구려인들의 일상생활, 신앙, 그리고 꿈을 보여줍니다. 특히 광개토대왕 시기에는 불교 문화가 크게 발전했어요. 큐레이터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담덕의 제국이 단순한 군사 강국이 아니라 문화적 르네상스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벽화에 그려진 사람들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번영이 묻어났고 그들의 의복과 장신구는 풍요로운 사회를 반영하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고구려의 불교 문화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담덕은 불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했고 이는 제국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했더군요. 광개토대왕은 왜 불교를 지원했을까요? 도서관에서 만난 불교사 전문가 박혜진 박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불교는 당시 새로운 사상이자 국경을 초월한 보편적 가치를 제시했어요. 광개토대왕은 이를 통해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담덕의 성견지명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는 군사력만으로는 제국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문화와 사상을 통한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이해했던 거죠. 저녁에는 국립국악원의 특별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고구려 시대의 음악을 재현한 이 공연은 당시의 문화적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어요. 공연을 보며 저는 담덕의 제국이 단순한 군사 제국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문명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의 군사적 성공은 이런 문화적 번영의 토대가 되었고 이 문화는 다시 제국의 정체성과 통합을 강화했던 거죠. 호텔로 돌아와 차 한 잔을 마시며 오늘의 발견을 정리했습니다. 담덕의 제국은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문화적으로 풍요로웠어요. 그것은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라 뿌리 깊은 문명이었습니다. 강한 군주가 아니라 뿌리 깊은 문화였다. 이 문장을 노트북에 적으며 저는 담덕의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영토는 결국 사라졌지만 그가 육성한 문화는 오늘날까지 한국인의 정체성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담덕의 유산, 특히 광개토대왕 릉비의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볼 차례였어요. 그 비석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 역사 해석의 전장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담덕의 가장 중요한 유산인 광개토대왕 릉비에 대해 깊이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이 비석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 동아시아 역사 해석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아침 일찍 고구려 연구재단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광개토대왕 릉비 연구의 권위자인 박경호 교수를 만났어요. 광개토대왕 릉비는 단순한 비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구려의 세계관과 역사 인식을 담은 국가적 선언문이었죠. 박경호 교수는 비석의 정밀한 탁본과 3D 스캔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6.39m 높이의 이 거대한 비석에는 1800자가 넘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비문은 담덕의 업적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신묘년 기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한국, 일본, 중국 학자들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어요. 신묘년 기사는 왜 일본과 신라를 침략하고 고구려가 이를 격퇴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학자들은 이 부분의 해석을 달리하며 오히려 고구려와 외가 동맹 관계였다고 주장했어요. 이런 역사 왜곡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19세기 말 일본의 제국주의 확장 시기에 본격화되었습니다. 일본은 한반도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역사를 재해석했죠. 특히 1880년대 광개토대왕 릉비를 최초로 탁본한 일본 학자들이 의도적으로 일부 글자를 훼손했다는 의혹도 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니요. 더욱 놀라운 것은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런 왜곡된 해석이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점심을 함께하며 박경호 교수는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은 고구려를 자국 역사의 일부로 편입시키려 합니다. 이른바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고 주장하죠. 왜 그런 주장을 하는 건가요? 현대 국경선과 역사적 정통성을 연결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습니다. 만약 고구려가 중국 역사의 일부라면 고구려가 지배했던 만주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이 강화되니까요. 이 대화를 통해 저는 담덕의 비석이 단순한 역사적 유물이 아니라 현대 동아시아 국제관계와도 연결된 정치적 쟁점임을 깨달았습니다. 1600년 전 담덕이 세운 비석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국가 간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오후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제학술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동아시아 고대사 재구성 광개토대왕 릉비의 의미라는 주제로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학자들이 모여 토론하는 자리였어요. 심포지엄에서 저는 담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광개토대왕 릉비는 고구려의 세계관을 상징합니다. 이 비석은 담덕이 자신의 제국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로서 특정 국가의 정치적 주장을 위해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발언 후 여러 학자들과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일본과 중국 학자들은 반발했지만 많은 이들이 제 관점에 동의했어요. 특히 미국과 유럽의 학자들은 동아시아 역사를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지했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한 저널리스트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주요 일간지 기자였어요. 밀러 교수님, 광개토대왕릉비에 대한 서구 학자로서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이 비석이 동아시아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나요? 이 비석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구려가 자신의 역사와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보여주는 국가적 선언문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비석이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와 외교 관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문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외 등 여러 국가 간의 관계가 상세히 묘사되어 있어요. 이는 5세기 동아시아가 다원적 국제체제였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증거죠. 기자는 열심히 제 말을 받아 적으며 계속 질문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신중히 대답했습니다. 학문적 관점에서 볼 때 역사적 사료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객관적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광개토대왕릉비의 원문과 고고학적 증거들은 고구려가 독자적인 문명과 국가체계를 갖춘 강대국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를 특정 국가의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는 학문적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죠. 인터뷰가 다음날 신문에 실리면서 저는 갑자기 한국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저의 연구는 학계를 넘어 대중적 관심사가 되었어요. 이틀 후 저는 조선일보 칼럼에 비석이 말하는 진실, 광개토대왕릉비와 고구려의 세계라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이 칼럼에서 저는 담덕의 비석이 단순한 역사적 유물이 아니라 민족적 정체성의 상징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고구려의 비석은 돌에 새겨진 글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에게 자신들의 역사적 뿌리와 문화적 자긍심을 일깨우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비석의 진정한 가치는 과거에 대한 기록을 넘어 현재와 미래를 향한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칼럼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한국인들이 메일과 SNS를 통해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들에게 외국인 학자의 객관적 시각은 큰 위로가 되었나 봅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 시내의 한 고등학교에 초청받아 특강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담덕과 광개토대왕릉비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저는 역사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담덕은 1600년 전에 살았지만 그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광개토대왕릉비는 단순한 돌이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담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역사를 아는 것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열정적인 반응과 깊은 질문들에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담덕의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볼 수 있었어요. 특강 후 한 학생이 다가와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미국인으로서 왜 고구려와 담덕에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연구를 진행할수록 담덕의 이야기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인간의 보편적 이야기임을 깨달았습니다. 리더십, 비전, 그리고 문명 건설의 이야기. 이런 주제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가치가 있죠. 호텔로 돌아와 짐을 싸면서 저는 지난 몇 주간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학술 연구로 시작했지만 이제 그것은 제 인생을 바꿔놓은 여정이 되었어요. 담덕은 더 이상 먼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제가 깊이 이해하고 존경하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경치를 바라보며 저는 담덕의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면 광개토대왕릉비에 대한 논문뿐만 아니라 담덕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는 칼럼을 쓸 계획이었어요. 그의 이름 담덕. 세계가 알아야 할 이름이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저는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논문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불빛은 한국에서 보았던 서울의 야경과는 달랐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담덕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교수님, 아직도 일하고 계셨군요. 문을 두드린 건 제 조교 마이클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마이클, 이 논문은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야. 잊혀진 제국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작업이지. 저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담덕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인간의 비전과 리더십에 관한 보편적 메시지를 담고 있어. 마이클은 책상 위에 광개토대왕릉비의 사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교수님의 연구가 역사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아요. 특히 동아시아 역사 해석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중적 이해야.
담덕의 이야기가 학계를 넘어 일반 사람들에게도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해. 그날 밤 논문 작업을 마친 후 저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뉴욕타임스에 칼럼을 기고하기로 한 거죠. 제목은 그의 이름은 담덕이었다로 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뉴욕타임스의 오피니언 편집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몇 시간 후 긍정적인 답변이 왔어요. 그들은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칼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주일간 정성을 다해 칼럼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담덕의 이야기를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의미 있는 인간 드라마로 풀어내려 노력했어요. 1600년 전 동아시아에는 담덕이라는 이름의 젊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18세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 가문의 수치를 싣고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정복의 역사가 아니라 비전과 리더십 그리고 문명 창조의 서사입니다. 칼럼에서 저는 담덕의 군사적 성공뿐만 아니라 그의 행정개혁과 문화적 업적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광개토대왕릉비를 둘러싼 현대의 역사 왜곡 문제도 짚었어요. 담덕의 비석은 오늘날 역사 해석의 전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석의 글자가 아니라 그 글자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한민족의 자긍심과 정체성에 관한 메시지이며 우리 모두에게 역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증거입니다. 칼럼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담덕의 이야기가 제게 어떤 의미인지 개인적인 소회를 담았습니다. 처음 담덕의 이야기를 접했을 때 저는 단순한 관찰자였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할수록 저는 그의 여정에 동행하는 여행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역사학자가 아니라 담덕의 이야기를 전하는 전령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칼럼이 출간된 날, 저는 아침 일찍 편의점에서 뉴욕타임스를 구입했습니다. 오피니언 섹션에 제 칼럼이 실려 있는 것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담덕의 이야기가 이제 전 세계 독자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수많은 이메일과 SNS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미국인 독자들은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고구려와 담덕의 이야기에 흥미를 보였고, 한국인 독자들은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해왔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한국 학생이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밀러 교수님, 뉴욕타임스에서 담덕에 관한 칼럼을 읽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우리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세계적인 신문에 소개된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교수님의 글을 통해 저는 제 자신의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메일을 읽으며 저는 제 연구가 단순한 학문적 성과를 넘어 실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컬럼비아 대학교에서는 제 연구를 주제로 한 특별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강당은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찼고 저는 담덕의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전했어요. 담덕은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대를 읽고 비전을 세우며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든 리더였습니다. 그는 칼로 제국을 얻었지만 지혜로 그것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진정한 유산은 영토가 아니라 그가 이루어낸 문명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담덕의 이야기에서 현대 리더들이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담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진정한 정복은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는 군사적 승리 이후에도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펼쳤고 다양한 문화와 민족을 하나의 문명으로 결합시켰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의 모델이 아닐까요? 강연회 이후 여러 출판사에서 담덕에 관한 책을 집필해달라는 제안이 왔습니다. 저는 기쁘게 수락했고 곧 담덕 잊혀진 제국의 건설자라는 제목의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책 작업을 하면서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연구 여행이 아니라 담덕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순례의 여정이었어요. 특히 중국 지안에 있는 광개토대왕릉비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 저는 담덕과의 첫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담덕은 더 이상 먼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제가 깊이 이해하고 존경하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석양을 바라보며 저는 담덕에게 속삭였습니다. 담덕,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꿈꾸었던 제국은 사라졌지만 당신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어요. 나는 이제 고대사를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라 한국인의 친구이자 담덕의 이야기를 전하는 전령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저는 다시 한번 담덕의 여정을 함께 걷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 담덕, 세계가 기억해야 할 이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댓글 하나가 다음 감동을 만듭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